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또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이 1,500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까지 계속되면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로 당분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먼저 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한테 왜 안 좋은 겁니까? 연초 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제가 와서 방송을 하면서 미국은 연초에 예상하기를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2% 중후반대를 예상을 했죠. 예.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잘 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서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연준은 3%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역으로 우리를 좀 돌이켜보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는 3% 성장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2.9%로 낮췄는데 이걸 예. 더 낮춰야 되는 시점이고요.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상반기에 한 번쯤 올릴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난해 11월 한 차례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입니다. 예. 그런데 경기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아우성이고요.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투자는 거의 절벽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나홀로 튀고 있는데 이 투기 세력에 의한 이제 이 일부의 이제 그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좋아지게 하는 데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나마 이제 수틀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는 금리를 4번 인상할 거다. 예. 12월에 한 번 더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차례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 후내년에 한 차례까지 보태게 되면 이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만에 하나 연내 동결하게 된다면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집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일부 신흥국들처럼 이제 수출이 안 돼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달러와 가치가 원화 가치보다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달러 강세 시대에서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의 입장은 뭐 이재열 총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는 것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한해는 금통위가 2번 남아 있습니다. 1년에 8차례라는데요. 45일 간격으로 지금 10월 18일, 11월 30일 2차례 남아 있는데 아마 10월보다는 11월에 한 차례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역시 그래도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예. 우리가 지금 금리를 굉장히 주저하는 건 내외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금리가 오히려 부동산의 어떤 이 저금리로 인한 버블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예. 원론적인 얘기는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부동산 외에 다른 변수를 보게 되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이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10월에는 아니고 11월에 인상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10월은 왜 아닙니까? 사실 예.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이 금통위원 예. 7명의 금통위원이 1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조만간 이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중지가 좀 모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소수 의견이 나오고 2-3달 정도 지나면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두 번의 쇼크 이외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IMF 구제금융 이런 위기 당시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지금 고용이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여기다 투자는 더욱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한은은 단지 부동산의 어떤 유동성만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기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만일 10월에 이제 금리를 올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10월에 올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정부가 지금 오늘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현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반기 너무 경기 안 좋다. 내년까지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준비해 보자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경제 현안 장관들이 결정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통화 정책과 그리고 이 경제 정책이 그리고 이제 이 경제의 어떤 재정 정책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통화 정책이 시너지를 내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늦게 10월보다는 11월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월 인상은 부담스럽고 11월에는 올릴 것이다. 한문도 회장님,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은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뭐 10월 18일이나 10월 30일이나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올려야 되는 지금 환경이 다 갖춰졌죠. 안 올리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0.7에서 1%까지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올리고 나서 지금 며칠 사이에 그 하루 이틀 사이인데도 지금 자금 유출이 좀 기미가 보이는 게 벌써 나타나거든요, 시장에서.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제가 볼 때 한은에서 지금 만약에 못 올리면 11월 30일인데요. 그럼 바로 또 미국에서 12월에 한 번 더 올리면 여전히 올려가지고 격차를 좁힌 게 아니라 그냥 유지가 되고 내년에 11월 말일날 10월 30일에 올렸는데 내년에 미국에서 올리는 시점에서 같이 따라가서 붙을 수가 있을까? 갭이 예.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말씀 주신 대로 뭐 간담회 열고 그랬는데 정답이 없죠. 외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때는 10월 18일에 했던 11월 30일에 했던 예.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금리 역전차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앞으로 이어질 거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예. 단지 0.2 올랐다고 시장이 급변하지는 않지만 그 갭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어떤 그 국제 여건이나 우리 내수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는 결국은 연내는 한번 올릴 것 같고요. 예. 내년에는 또 미국 추이 따라갈 텐데 뭐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결국 은행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올해 안에 5%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전망이 아니라 뭐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코픽스가 1.89, 1.9 정도 되는데 예. 그 기준에 맞췄을 때 뭐 위험 부담률 이런 거 계산하면은 지금 KB가 아마 4.7% 정도 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요 금리가 그렇고 신한이 아마 4.5% 좀 넘고 다 4.5%가 넘습니다. 예. 0.25를 올린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일단 시장에는 0.5%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은 5%는 가볍게 넘을 것 같고 예. 한은이 0.25를 더 올리면은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 아니라 5%는 당연한 것이고 예. 제가 볼 때는 5점 몇으로 가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정부에서는 좀 부담되겠죠. 5.5가 넘으면 6자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건 예.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5%는 전망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계대출이 1,500조 원 규모인데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뭐 특히 취약차주 같은 경우 부실 우려가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가계부채의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융 규제를 계속 해왔어요. 예. 대출 한도를 계속 줄여왔고요. 그리고 차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 1,500조 원 가운데 이 성격을 좀 봐야 됩니다. 예. 거기 한 570조 원, 거의 한 600조 원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대출보다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행이 부실해질 이유는 없어요. 근저당을 120에서 130%를 잡기 때문에 차주 개인에 대한 부담이지 예. 과거처럼 은행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영업자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600조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걸 갖고서 다시 뭐 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이라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자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생계 부담이 더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다중채무자들입니다. 두세 개 은행을 이용해서 이 A은행에서 빚을 지고 B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는 이런 3개 이상의 이제 다중채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거의 이제 이 저신용자들의 경우 세 곳 이상 금융 빌린 분들에 한해서 개인 회생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소액 연체를 할 경우에는 장기 연체자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년 이상 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탄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조족조일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큰 뚝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혈세로 이 채무 탕감을 한다라는 거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차츰차츰 이 금융의 문턱, 대출의 문턱을 높여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 그리고 올해 뭐 한 차례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가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채무 연체제에 대한 어떤 채무 탕감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갚을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일자리 문제는 이런 분들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 세대의 일자리가 다 줄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금리 정책도 그리고 이런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경기에는 내수 소비에는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당장 이제 다음 주네요. 이제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면서요? 이미 대출 문턱을 많이 옮겨놨어요. 예. 그리고 이 은행들은 사실 3월부터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겠지만 그런 원리금을 포함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받았다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받았다거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과연 네 연소득으로 얼마나 예. 이제 이 갚아낼 능력을 따지는 건데 그게 지금 아마 다음 달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모두 전 금융권으로 확산이 됩니다. 당초는 은행권에서는 시범적으로 100에서 150%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걸 이걸 8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든다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할 경우 2차주의 경우에는 뭐 80%로 낮춘다. DSR을 80%로 낮춘다라는 건 뭐냐? 1년에 갚아야 될 총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더 빡빡해지는 거죠. 그렇겠군요. 근데 이런 부작용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도 은행 대출이 막히는데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이런 저신용자들의 경우에는 예. 은행뿐만 아니라 이금융권까지도 이런 대출로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 대부업체로 전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가계의 어떤 이자 부담, 부채 부담을 이유로 문턱을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입니다. 예, 이렇게 뭐 대출, 세금 규제의 금리 인상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장님, 네. 그 보통 이제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때 이제 많이 쓰는데 예. 이번에 이런 대책들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9.13 대책 때 많은 걸 예. 던졌고요. 지금 초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출 규제는 이미 은행에서 뭐 IFRS 그 시행되니까 준비해 왔었고 또 정부가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같이 뭐 부동산 작게 넣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시장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시장 예. 상황을 좀 보여야 됩니다. 대출 규제를 지금 이제 긴축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은 이제 좀 줄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생계자금으로 대출을 지금 하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500만 중에 아마 150만 원 좀 해당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한계차주나 취약차주들도 100만, 150만을 달려가니까 그 취약 한계층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에도 이미 던졌고 올해도 지금 간담회 가지고 취약차주라든지 한계차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분들이 만약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 주택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면 시장에 좀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RTI라는 것도 이제 지금 실행을 할 텐데 임대업 이자 상환법 비율을 갖다가 1.25 그러니까 이자 자기가 벌어들이는 게 한 120원은 돼야 이자를 100원 내고 조금 남으니까 이걸 유지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또 150으로 1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더 안 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대출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대출 압박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내년부터 또 시장에서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만 내던 것들이 원리금 상환으로 가야 되는 물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9.13 대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리 인상까지 겹치니까 제가 볼 때는 소리 없이 지금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뭐 물량 공급 수요의 원칙도 있지만 지금 부동산은 하나의 어떤
팩트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 경제 상황, 인구 상황, 또 말씀 주셨던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조세 정책들이 다 복합적이거든요. 예. 모든 요소 중에서 지금 그렇게 좋은 요소가 특별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고 좀 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대출이 많은 분들이면 조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시는 게 좀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은 줄이고 규제는 네,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세입자들한테 뭐 전세금이라든지 월세를 예. 올린다는 식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 전통적인 이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가격이 지금 이 정책 던지고 나서 1년 동안 재작년만 해도 미친 전세 뭐 난리 났었지만 한 1년 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제 호가가 많이 올라와서 가격이 급등한 것인데 월세 전환율도 좀 보셔야 됩니다. 월세가 지금 오피스텔이 약간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르질 예. 않고요. 그럼 뭐냐면 지금 상가들이 뭐 압구정, 홍대 이런 쪽에 상가 임대 상업용 임대 부동산 동향을 이제 부동산 124에서 발표했는데요. 예. 그 임대 가격 지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실이라는 게 붙은 게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강남에 30년을 다녀봤지만 태어나서 지금처럼 강남 대로변에 임대 프랜카드가 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신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예. 태어나서 3, 4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강남 테헤란로와 이면도로에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거 증가되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예. 심하면 1년이 지나도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상가가 안 되면 아까 말씀 주신 자영업의 어떤 뭐 침체 상황과 겹치고 이러다 보면 일하는 종업원이 줄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겠죠. 이건 다 연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선순환적 구조가 아니라 조금 악순환적 어떤 구조가 하방 압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전통적으로 예전에 경제가 좋고 임금이 오르고 인구 유입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만 지금 예. 상황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팩트들을 볼 때 예전 같은 뭐 전세가 급등이라든지 전세 대출 규제도 또 줄였잖아요. 여러 가지 볼 때 이번 시장은 좀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을에 분양 물량이 많이 풀리잖아요. 네, 근데 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네. 아무래도 이 청약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풀어놨거든요. 아직 여지를. 그래서 1주택자분들 이제 갈아타기용으로 이번에 뭐 예. 추첨제 물량 좀 줄였는데 거기에 이제 많이 몰리실 겁니다. 많이 몰리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해서 다행히 이번에 그 압박을 받는 거로 발표를 했다가 여론이 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서 1주택자라도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은 대출을 좀 해주겠다라는 것이 던져졌기 때문에 예. 이번 청약 시장은 뭐 제가 볼 땐 불탈 거예요. 아마 11월 전까지. 그렇습니까? 11월에 이제 이번에 던진 청약지도 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변경되고 나면 조금 주춤할까? 10월 한 달을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중에 제일 청약률이 높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방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가뜩이나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예. 이 방송에서 지방 시장을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지방에 지금 2년 차 들어가죠. 2년 차 지금 많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세요. 좀 안 내려오냐고 좀 상담 좀 하자고.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주택을 뭐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분이 안 되는 데다가 금리 압박은 들어오고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닥쳤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핀셋 규제 좋아하잖아요. 핀셋 규제 형태로 뭐 회생 조정하면은 그 지역이 나빠진다라고 뭐 좀 그 지역 분들이 뭐 다른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던져서 예. 시장에 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던졌으면 좋겠고 예. 지방시장은 당분간 제가 볼 때 하방 압력 쪽에서 벗어나려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좀 1, 2년 최소 좀 고생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지방 혹시 다주택자라 그러시면 예. 자산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 뭐 서울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서울이 오른 건 불과 뭐 1, 2년 내에 올랐던 거고요. 과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말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미국이 뿌렸던 유동성이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격 부동산 버블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뭐 밴쿠버 그리고 뭐 뉴욕, 시드니,
이런 주요 도시의 가격은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올랐거든요. 예. 서울은 같은 기간 한 25%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주요 도시의 가격은 지난해부터 떨어졌어요. 왜냐? 거긴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시그널을 미국은 2015년부터 줬어요. 12월부터. 그러면서 지난해 3차례, 올해 4차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세금이에요. 역시 뭐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투자다, 투기성 재료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겁니다. 예.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두 개가 맞물린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도 거의 1년 가까이 동결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금은 굉장히 핀셋 규제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뭐 어떤 혹자들은 뭐 언론에서 보면 콩알탄이다. 이게 무슨 뭐 실거래가 18억짜리 집에 뭐 이 종부세 10만 원 올라가는 게 뭐 크게 대수냐, 그거 갖고 예. 팔겠느냐라고 하지만 7, 8번 대책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금융 규제가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살 때 과거에는 7, 80%까지 대출의 집값에 지금은 제로까지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다. 저는 이게 특히나 4년 후 2022년이 가면 종부세가 할인율, 공정시장 가액을 100%로 맞추고, 그리고 지금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는 집값이 9억 원이면 종부세 내. 이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서울 지역에 지금은 1,350만 호에는 전체에 있는 가구 가운데 2%만 종부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서울의 100만 가구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대책들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당장의 세부담 때문에 당장에 0.25% 오르는 게 뭐 크게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쌓이면 누적되면 저는 아마 이 규제가 그대로 간다면 4년 후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말 동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문도 회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4년 뒤면 잘못하면 동사할 수 있다. 그 표현이 이미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책들을 보면은 1년 안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1년 지나고 2년 차 들어갈 때 시장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2개월 지났죠. 예. 이미 중간중간에 그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좀 미스매치를 일으키시고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잠시 올랐었고, 아까 말씀 주신 교란 세력,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것도 예. 우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만의 정책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여건들이 다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내년 올 12월이면 아마 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나고 내년 초면 지금과는 아주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